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월요일 날 보고로 혁신의 활동은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진 걸 누구도 체감하지 못하니까요. 그 어떤 혁신안도 수용되지 않았고.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당 지도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더 위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 이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사실상 탈락시키겠다는 의도 아니냐.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 수선에 들어갔고 당 분위기 좀 어순해 보이는데요. 네.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 혁신 동력이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김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혁신을 이어가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네. 혁신위원회가 애초에 12월 24일 종료하기로 했으니까 애초 예정보다는 조금 일찍 해산했기 때문에 조기 종료했다라는 평가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혁신 동력을 상실했다 이런 내외부의 평가에 저희 당 내부에서는 그게 동의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혁신 동력을 잘 살려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 내부적으로는 혁신위원회가 제기했던 혁신안 또 포용안, 희생안 이런 것들이 방향성은 잘 설정했지만 시기상의 문제를 좀 잘못 선택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를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출범시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는 했지만 저희는 예정대로 공관위 출범시켜서 내년 총선 준비할 생각이고요. 혁신위는 좀 전에 화면에서 보셨지만 50%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50%는 남은 공관위와 선대위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고 그 다음날 인요한 혁신위가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여러 이제 정치적 해석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냐.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아마 혁신위, 인요한 혁신위가 내 뒤에 용산의 뜻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쳤지만 결국은 네. 그중에 핵심은 지도부, 윤핵관, 다선 의원 용퇴, 그다음에 험지 출마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건 아마 김기현 대표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 그런 분들이 이제 버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국은 버틴 게 결국은 판정승. 저는 혁신위의 거의 판정패가 아니라 거의 KO패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진 용퇴였는데 그게 안 됐고 사면도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전 상황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왔을 때는 그때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지금 민주당이 한 175에서 180석 정도로 갖고 있으면 한 20표 정도만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는 이게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를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국민의힘 내년 총선 판세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개만 우세하다 이런 자체 분석 결과가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 당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당내에 네. 반발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후보자 모두 최근에 이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시각이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이 따뜻하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6개 지역만 우세하다. 이 내용은 이만희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경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사실 서울보다 더 국민의힘이 열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봤던 것처럼 서울은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전하면서 전체 득표에선 승리했었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크게 패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전체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위원회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진의 용태와 같은 어떤 그 혁신안들이 공관위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은 수도권 출마 대기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한 만큼 우리가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그 위험의 강도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위험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그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들 계속할 생각입니다. 김기현 대표 공관위 출범 네. 지금 예고를 했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과연 자신의 겨치를 결단할 것이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늘 보니까 하태경 의원, 서병수 의원 사퇴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얘기하는 것처럼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다 TK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TK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천이 되면 당선이 되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여타 지역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거에 대한 어쨌든 체감도, 민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의원들도 공천 받는데 다들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 된다 그러면 당대표가 가장 큰 권한이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분들은 저는 많지 않다. 본인이 불출마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김기현 대표가 거의 어찌 보면 뭐 본인이 험지 출마하거나 아니면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본인이 뭐 과거로 돌아갈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네. 잠재웠는데 저는 아마 이대로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들이 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당내 내외 상황 속에서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한동훈 장관 특히 뭐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치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네. 당내에서도 이 두 장관에 대한 어떤 뭐 플랜 이런 걸 좀 갖고 있습니까? 네, 이 두 분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원래 정치인 출신이니까 뭐 내년 그렇죠. 총선 돌아가면 출마가 되고, 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아직 입당하지 않고 본격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두 분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와 5번의 선거를 했었는데 모두 승리한 그러니까 중도 확장력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중에는 가장 많은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86세대와 대비할 수 있는 97세대로의 세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내년 선거에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나가려고 하는 지역에 나가서 싸워야지 당이 어디로 나가서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로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한번 뵀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 초보자니까 당이 어떤 식으로든 뭐 가이드라인을 좀 주면서 잘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신당 창당 지금 이슈에 뛰어들었는데 전직 당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과연 신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님이 지금 최근에 발언을 보면 점점 이제 세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렇죠, 높이고 있고 이분이 평소에 뭐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한 적이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선 때도 그렇고 심지어 대선 경선 과정에도. 그런데 최근에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좀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이제 또 현실적인 여건도 분명 있는 거거든요. 네. 선거가 지금 이준석 대표도 지금 계속 당 만든다고 벌써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실체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과연 뭐 동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은. 국회의원 5번 했고 도지사, 총리, 당대표,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는 당에서 전부 해본 분이거든요. 이분은 뭐 대변인도 오래 하셨고 민주당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인데 예전에 이제 분당 사태 있을 때도 안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는 것과 실제 움직임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뭐 친당 쪽으로 기운 것 같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분이 그동안에 어쨌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지 못할 거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전직 대표를 한 분이 신당 창당을 하려는 지금 네. 움직임, 그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신당 창당에 이 군불만 피웠지 실제로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그게 자꾸 정치화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마음을 민주당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굳힌 게 아니라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낙연 전 대표를 우연히 마주치듯 했는데 제가 신당 창당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자리에 이어서 바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네. 저거 아직도 앵커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발언 속에 녹은 어떤 메시지는 자신의 정치적 수를 다 읽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정세균 전 총리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가질 수 있고 또 다음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정치적 자산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실현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정세균 전 총리는 좀 달리 봐야 되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 얘기에서부터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뭐 교감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정치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이뇨한 핵심위원장도 처음에 이제 뭐 아유 내 뒤에 용산이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아졌거든요. 네. 대통령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을 굳이 저는 이 뭐 당을 만든다 그러면 본인 힘으로 해나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랑 같이 한다 이런 그 메시지는 굳이 낼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양당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의 힘으로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그때부터 굉장히 망가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도 만약에 당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죠. 그리고 네. 막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왜 이 신당 만드는데 끌어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네. 뭐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우리의 배경이 된다 이런 얘기는 굳이 저는 할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물러선 입장이고 또 물론 지금 이제 전직 그 세 분 총리가 다 이제 본인 임기 내에 총리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당을 만든다는데 내 뜻이 거기 있다 이래 버리면 굉장히 이제 당이 복잡해지거든요. 저는 이런 언급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자 개딸 용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알려진 제명인 내 마을 개설자가 개딸이라는 명칭을 파기한다. 더 이상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대신 민주당 지지자 이런 표현을 써달라는 네네. 얘기인데 이거 어떤 배경으로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든 민주당원으로 쓰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개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이제 개혁의 딸, 그다음에 뭐 양심의 아들, 양아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다가 지금은 이제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제명인의 마을 이장지 그만둬라, 그다음에 뭐 개딸이를 하고 절연해라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정적인 이미지여서 사용하지 말자는 건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는 지지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펜도 있었고 뭐 제명인의 마을도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지지자들이 그냥 자발적인 것이고 네. 그거를 굳이 뭐 저 사람들하고 끊어라 말아라. 노사모나 문펜도 노사모를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이걸 너무 이분들을 좀 이렇게 뭐 강성, 열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격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3지대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정 대변인, 네. 김태섭, 이낙연, 뭐 이준석 이분들 등장 결국 이제 신당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여기에 초점이 모이는데 내년 4월 총선 어떻게 보세요? 이 신당이 총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까요? 신당의 역사 과거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신당이 성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1996년에 자민련 있었었고요. 2016년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의미 있는 제3당으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아주 스텝을 빨리 밟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신당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셈법이 그게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에 유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거의 굳힌 듯한 그런 네, 뭐 얘기를 이준석 전 하네요. 대표 12월 27일에 이제 뭐 100% 그래서 신당을 네.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당 소속으로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이후 아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3, 4년 정치하는데 어려운 시기 겪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경력이 나중에 그 더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신당을 한다면 뭐 비례정당을 통해서 몇 석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받기는, 그리고 또 지역구에서 의미 있는 후보를 발굴해서 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만남에 대해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 물었거든요. 뭐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입장이던데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좀 적극적이었고 이낙연 대표가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류가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화, 결국은 이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인데 누구도 지금 어떤 세력도 독자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뭐 현역 의원들이 붙고 그다음에 그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 결국 20석을 만들 정도가 돼야 되는데 독자 힘으로 안 되면 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네. 방금 얘기는 만나는 보는데 연대까지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 네. 세대 교체를 내세워야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새로운 정치, 뭐 세대 교체 이건 안 맞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뭐 호남의 지지세를 얻는 본인의 과정을 좀 얻으려고는 하겠지만 연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 플러스는 안 될 거다. 네. 근데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준비를 몇 달 동안 해왔거든요. 사람들도 모집하고 했는데 저는 이낙연 전 총리는 그 정도 준비도 아직은 안 된 거 아닌가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이낙연 총리가 손을 내민 입장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요 신당 창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뭐 의미 있는 세력을 구축한 뒤에 예. 2027년 대선에 직행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네. 제가 뭐 말미에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벌써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비록 등원에는 실패했지만 마3 중이라고 하는가요? 마이너스 3선 중진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정치적 내공이 굉장히 많이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도 역임했었고 또 지난번 정권 창출 과정에서도 큰 힘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그분이 하겠다고 하면 뭐 말릴 사람이야 본인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의 행보, 만약에 여기서 신당을 해서 대권 후보로 가겠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수의 적자임을 자부하는 국민의힘에 남아서 건전한 비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국민의힘에 남아서 정치적 커리어를 더 키우고 다음 대권 당연히 자신이 뭐 원한다면 후보는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신당을 통해서 대권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 예정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경우에 지역구 출마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대구냐, 어디냐,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 현근택 원장은 좀 누군지 감이 잡힙니까? 아니 뭐 감은 안 잡히는데 아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로 할 거다. 네. 뭐냐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네. 뭐 3번 동안 못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70~80% 갈린다고 보면 그 중에 가장 약한 고리, 그 중에 또 뭐 검핵관이든 윤핵관이든 이런 분들하고 붙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 지역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 네. 아마 상대방이 정해지면 그때 붙으려고 할 텐데 구도가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도가 설 수 있는 본인이 어쨌든 윤석열이 약간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중심으로요. 친박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출마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친박은 없다 이런 입장을 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친박은 없다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그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에서 뭐 어느 정도는 좀 이름을 키웠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해당 지역에서 4선의 국회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두 분께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와는 좀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 선거를 통한 명예회복 과정이
아마 우리 당의 당직을 이 후보를 가지고 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집중호 실종자 수색 중에 순직한 해병대 채모상병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부하인 대대장에게 고발을 당했다는 네. 뉴스가 있었는데요. 배경이 뭡니까? 기본적인 배경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태원이라든지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상위, 그러니까 하위, 중하위 책임자들만 책임을 지고 상위 부대는 책임을 안 지고 있군요. 상위 부대라는 상위자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결국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근데 핵심은 사단장이 나는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법원에다가 진술을 냈는데 이 대대장 입장은 그게 아니라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라는 게 카카오톡에 남아 있다. 그럼 무릎 아래라는 건 물에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사단장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우리 대대장 중대장들한테 책임을 미루느냐? 이게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